안녕하세요. 저는 40살이고 슬아이 6살 된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제가 어리석은 실수를 할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사연을 들으시고 다른 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정말 미쳤던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로 돌아간다면 스스로를 후려쳐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을 만큼 말이에요. 저는 동갑인 남편과 10년차 부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30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4년의 신혼을 가지고 지금 아들을 얻었어요. 처음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애착과 프라이드가 큰 편이라 아이를 바라지 않았죠. 남편은 임신과 출산 두 가지 모두 여자의 몸에 부담이 큰 일이니 제 바람대로 따르겠다고 했고요. 다만 마음이 바뀌어 아이를 가지게 된다면 육아는 자신이 반 이상 하겠다고 했죠. 그런 남편의 마인드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실제로 결혼한 뒤에도 시댁으로부터의 임신 압박 이런 것들도 남편이 다 막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을 꿀떨어지게 지내다가도 주위에서 하나둘 출산 소식이 들리고 친구들의 SNS도 점점 본인의 사생활 사진보다는 아이에게 초점이 맞춰진 사진들이 올라오고 그렇게 아이와 함께 단란하게 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차차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변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면 나랑 남편을 닮은 아이는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의문도 생겨났죠.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남편과 상의 후 지금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연히 출산 이후에도 저는 제 일을 놓지 않기로 남편이 좀 더 노력하기로 약속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도 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남편은 아들을 끔찍하게 생각해서 정말 아들 바보인 사람입니다. 사실 제 남편은 조금 시크한 편이고 따지고 보면 무뚝뚝한 사람이거든요. 절 위해 다 해주는 편이긴 하지만 표현은 잘 하지 않는? 어찌 보면 상남자 스타일인 거죠. 그랬던 사람이 아들이 태어난 이후 혀 짧은 소리도 내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깜짝깜짝 놀리기도 했네요. 하지만 그 당시로 돌아가면 아들이 태어난 이후 남편에게 제가 찬밥 신세가 되었어요. 저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알콩달콩하며 살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아이가 있다 보니 무엇을 해도 아들의 위주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좀 얄미웠네요. 맞아요. 제가 철이 없었던 거죠. 정신적으로 미성숙했다는 사실을 저도 인정합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이렇게 제 죄를 뉘우치고 반성해서 글을 쓰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처음 아들의 신생아 시절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다가 아들이 기고 걷고 뛰고 그러면서 점점 여유가 생겨났어요. 그 사이에 저는 성공적으로 복직을 하게 되었고 아무래도 저와 남편의 직장을 따지면 남편이 저보다 여유로웠기에 아들의 육아도 남편이 대부분 보게 되었죠. 아들이 미운 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 시기쯤 제가 회사에서 꽤나 중체계 프로젝트를 전담하게 되었어요. 중간에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일의 공백기가 있기도 했고 그 이후엔 적응하느라 꽤 바쁘기도 했어서 제게도 욕심이 많이 나는 프로젝트였어요.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회사에 가져다주는 이익이 정말 컸기에 그 프로젝트의 성공 유무는 제 승진과도 직결됐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만 아이로 인해 공백기를 희생해야만 했던 것을 메꾸고 싶은 열망과 열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행히 회사 측에서도 제게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일을 맡겨주셨고 한번 성공시켜보라고 덕담해주셨죠.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전하니 뛸 듯이 기뻐하며 축하한다고 말을 해줬고요. 그리고 무심하게 보이지만 저를 생각하는 남편의 따뜻한 마음씨에 참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프로젝트에 돌입하게 되었어요. 그 프로젝트는 거래처 한 곳과 협업이 반드시 필요한 프로젝트였고 거래처 측 대표인 한 남성분과 저희 회사 측 대표인 제가 정말 많이 의견 조율을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고 오직 제게 승진, 성공 이런 것들만 눈에 들어왔어요. 회의를 진행하다 큰 소리도 몇 번 오가기도 했고 치열하게 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미운 정도 정인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남성분이 좋아졌습니다. 편의상 그 남성분의 이름을 민철 씨라고 할게요. 민철 씨는 제 남편과는 달리 저를 아끼듯 대해주셨어요. 그렇다고 제 남편이 저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민철 씨는 엄청나게 자상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저나 민철 씨나 이 프로젝트의 진심이었기에 팀원들을 데리고 야근 또는 잔업을 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협업이긴 하지만 이끄는 쪽은 저희 쪽이었고 거래처 쪽은 도움을 주는 쪽이어서 저희 회사의 거래처분들이 프로젝트 때문에 기간제로 출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 옆에 비어있는 쪽을 차지하셨고요. 하루는 야근을 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을 한 이후였어요. 저는 회사에 남아있었고요.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남아있던 것은 맞지만 책임자인 저 혼자만의 일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퇴근을 한 것이었죠. 한창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열심히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누가 책상을 똑똑 두드리더군요. 민철 씨였습니다. 민철 씨는 초밥을 포장한 것을 들어서 제게 보여주며 살짝 흔들어 보였어요. 선주 씨, 저녁 아직이죠? 먹고 하세요. 그제서야 시계를 보니 10시가 다가오고 있었고 허기짐이 느껴지더라고요. 민철 씨, 퇴근 아직 안 하셨어요? 라며 저와 민철 씨는 초밥을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딱 제 밥을 챙겨온 민철 씨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동료로서 말이에요. 아니요. 저도 저 혼자 남아서 야근 좀 하다가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선주 씨만 혼자 남아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밥 먹을 겸 선주 씨 것도 챙겨드릴 겸 겸사겸사 사온 거고요. 부담 느끼지 마세요. 민철 씨 진짜 너무 고마워요. 안 그래도 슬슬 배가 고프던 참이었거든요. 이 집 초밥 진짜 맛있는데 제가 회사 근처에서 제일 좋아하는 초밥집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민철 씨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때 민철 씨는 저보다 2살 어린 사람이고 미혼이며 저는 아이가 있는 유부녀란 사실도 말을 했고 결혼을 곧 해야 한다는 민철 씨의 말에 저도 결혼해서 행복하고 남편을 만나 행복하다고 자랑도 했죠. 아마 그 순간이 저와 민철 씨가 사적으로 그렇게 대화를 나눈 적은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때 뭔가 낯설지 않은 두근거림이 느껴졌고 전 애써 그것을 무시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부터 종종 제게 다정하게 다가오는 민철 씨가 점점 눈에 들어왔고 처음엔 제가 도끼병일 거다 착각일 것이다 자기암실했지만 민철 씨의 마음에도 제가 들어가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죠. 저랑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따로 만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이 마르다고 한마디만 해도 총알같이 튀어나가 제가 마실 것들을 챙겨주거나 제가 혼자 야근을 하게 되는 날에는 민철 씨도 남아서 야근을 했고 그럴 때면 항상 민철 씨가 맛있는 음식을 포장해와서 저와 둘이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저를 해실해실 웃으면서 쳐다보곤 했죠. 뭔가 제가 너무 좋아서 해실거린다는 느낌이 팍팍 들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가 몇 달 정도는 심혈을 기울여야 했고 야근 같은 것들도 매우 필수였기 때문에 중간중간 팀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식도 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민철 씨는 저와 같은 테이블 바로 옆자리에 앉아 제 앞접시에 이것저것 덜어준다거나 맞은편에 앉은 직원과 얘기를 나누다가도 제가 흘리거나 하면 대화를 하는 중에도 제깍 휴지를 집어들어 건네주기도 했고 그런 친절한 매너들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민철 씨가 솔직하겐 싫지 않았습니다. 무심하고 시크하던 남편만 보다가 제게 정말 다정하고 자상하게 아껴준다는 느낌이 팍팍 들게 하는 민철 씨를 보니 흔들렸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지속되던 와중에 저도 어느 틈엔가 그 순간을 즐기고 있더군요.
책임자들끼리 야근을 하게 되거나 책임자들끼리 해결해야만 하는 일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귀찮고 싫었는데 은근히 바라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고 둘이서만 미팅을 해야 하는 날이 오면 그날 아침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절 발견했어요. 제가 민철 씨와 스킨십을 하거나 그 이상의 관계로 발전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일절 없었어요. 그저 업무를 핑계로 알콩달콩 했을 뿐이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제게 다녀왔냐 물어보는 아들과 남편의 얼굴을 보면 저도 당연히 미친 듯이 찔렸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합리화를 하게 되더군요. 내가 민철 씨랑 뭔 짓을 한 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촉이 있고 그 촉은 육감이니까 무시하지 말라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남자에게도 그런 촉이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날도 여전히 전 늦게 퇴근을 했고 집에서 반갑게 맞아주는 남편과 아들의 마중조차 불필요하게 느껴졌고 빨리 씻고 누워서 자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말이라 늘어지게 늦잠을 자야겠다 생각하며 빠르게 씻고 터덜터덜 침대로 걸어가 털썩 누웠죠. 그리고 바로 눈을 감았고 잠에 들었습니다. 한참 잠에 빠져 있다가 새벽녘에 잠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갈증이 너무 심하게 나서 목이 마르더라고요. 부엌에 가서 물이나 한 잔 마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눈을 뜨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옆자리가 싸늘하더군요. 남편이 없더라고요. 저는 엥? 하는 마음에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니 그 새벽에 모든 불을 끄고 남편이 소파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여보? 하며 다가가는 제 인기척 소리도 못 느낄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흠칫 놀라더니 고개를 획 하고 돌리더라고요. 전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안 자고 여기서 뭐해? 라며 물어봤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하는 남편의 목소리에 물기가 어려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순간 잠이 확 달아나서 여보, 울었어? 무슨 일이야? 뭔 일이라도 생겼어? 하며 질문을 다다다 쏟아냈어요. 그제서야 남편의 눈에 물기가 묻어있고 목소리가 잠긴 것이 새벽 내내 훌쩍였구나 싶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남편이 운 이유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다그치는 제 말에 남편은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잠꼬대가 많이 심한 편입니다. 아직 이 나이가 되도록 잠투정을 하기도 하고요. 많은 잠꼬대들 중 하나가 뭐냐면 저는 자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면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대답한 순간들을 당연하게도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요. 남편의 말에 따르면 그날따라 피곤해 보이는 제 모습이 뭔가 다른 날과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생전 서로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거나 확인하거나 하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날 피곤해 지쳐 쓰러져 자는 저를 보며 왠지 휴대폰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도 휴대폰에 따로 잠금을 해놓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이 수월하게 봤겠죠. 사실 봐도 상관이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필 민철 씨가 제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연락을 처음으로 했다고 하더군요. 선주 씨,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연락드리는 것도 오늘 저희 팀 회식에서 마신 술 기운으로 용기 내서 연락드립니다. 무리하게 이 시간에 연락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아니라면 말을 꺼내지 못할 것 같아서요. 일요일 오후에 시간이 되시나요? 그때 저랑 밥 한 끼 하고 영화 한 편 보는 것은 어떠세요? 라고 하필 데이트 신청을 하는 연락이 말이에요. 남편은 그 연락을 보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고 아무리 뒤져봐도 민철이라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나눈 연락이 저거 하나뿐이라 제가 불륜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언제부터인지 이걸 용서해야 하는 것인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두 사람의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많은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던 제가 있었고요.
남편은 물어봤답니다. 선주야, 민철 씨가 누구야? 거래처 직원인데 왜? 그럼 민철 씨랑 원래 개인적으로도 많이 연락해? 아니, 안 해. 왜? 남편은 그 대답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보게 된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마음인 것이고 제가 잘 처신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괜시리 몰래 훔쳐본 행동이 미안해졌다고 합니다. 하긴, 선주야 미안해. 민철 씨가 너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한 거 몰래 봐서. 라고 한 남편의 혼잣말에 아니야, 흔들리고 있는 내가 더 미안하지. 라고 제가 대답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대답이 당연히 믿기지 않았고 수차례 계속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좔좔좔 대답을 하게 된 것이고 남편이 새벽 내내 거실에서 홀로 훌쩍이며 생각에 잠겨야 했던 것이죠. 당연히 저는 미안하다고 사죄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그렇다고 해도 나는 당신이랑 내 아들 뿐이야. 가정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 애초에 먹지도 않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선을 지켰던 거고. 그래, 당신이 들은 것처럼 흔들리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을게. 그건 거짓말이니까. 하지만 그뿐이야. 당신이 본 연락도 처음으로 받은 개인적인 연락이었고 사적으로 만나지 않았어. 당연히 정리할 생각이었고 이런 감정을 느끼는 나 자신도 스스로 갈무리하려고 했어. 진심이야. 난 당신밖에 없는걸. 정말이니까 믿어줘. 남편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고 주말 동안 제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남편에게 더 애걸을 해볼까 싶기도 했지만 남편의 상처받은 표정을 보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집을 비우기 위해 지갑과 휴대폰만 챙기고 옷만 갈아입고 집을 나왔습니다. 집 근처에 있는 모텔에 홀로 무작정 들어갔고 방에 들어가 정막이 흐르는 방에 홀로 앉아 있으니 현실감이 확 들더군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미쳤던 건가? 내가 남편을 두고 지금 엄한 사람한테 지금? 너 미쳤니? 하면서요. 그제서야 남편이 제게 마음이 떠나도 저 또한 민철 씨에게 흔들렸던 사실이 있으니 억울해할 수도 없고 마냥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에게 흔들렸던 사실을 제가 알게 된다면 전 바로 지옥 같은 감정을 겪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제서야 고개를 드는 죄책감과 자책감,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에 눈물이 주르륵 나왔고 슬퍼하고 있는 제 자신이 그토록 이기적이고 가증스러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남편이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은 민철 씨의 연락이 한 통 더 왔어요. 선주 씨,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말이에요. 저는 민철 씨, 저는 직장에서도 괜한 구설수에 휘말리고 싶지도 않고 민철 씨에게 그런 사감은 없습니다. 업무적으로 사무적이게 대해주세요. 그동안 친절을 베풀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저는 가정이 있는 여자이며 제겐 금쪽 같은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 가볍게 가정을 깨트리고 싶지도 않고 민철 씨와 그런 관계로 발전하고 싶지도 않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민철 씨도 좋을 것 하나 없으니 좋은 동료로 지내고 싶어요. 민철 씨도 좋은 분이니 좋은 분 곧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어요. 민철 씨는 제 답장을 읽고 한참 말이 없더니 답장을 보내왔더군요. 선주 씨, 우선 제 마음을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서 그래서 곤란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이 나이 먹고 정말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선주 씨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20대 초반에나 느껴졌던 것 같은 설레임과 두근거림으로 회사 가는 것도 즐거워졌고요. 당연히 저도 선주 씨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란 걸 알기에 감히 사귀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옆에서 자주 보고 싶었고 친하게 지내고 싶었고 웃는 모습이 예쁘셔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단지 그뿐입니다. 하지만 선주 씨 답장을 보니 그것조차 제가 곤란하게 해드리는 것 같네요.
이제 마음 접을 테니 너무 무섭게 대해주지는 말아주세요. 월요일에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뵙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라고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쉽게 정리할 수 있었는데 왜 하지 못했던 것인지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일요일 늦은 점심쯤 다행히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집에 들어가니 남편은 아들이 큰 소리가 나는 것에 놀랄 수도 있어서 앞집에 맡겼다고 했어요. 그렇게 식탁에 마주 앉았고 정막만 흘렀죠. 그 정막을 깨트린 것은 저였습니다. 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잘못을 빌었어요. 염치 없지만 용서해달라고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남편은 저를 용서했습니다. 선주야, 사실 정말 커다란 상처를 받았어. 그래, 속마음을 누가 알겠니? 하지만 결국 내가 표현이 서툴렀던 것이 널 그렇게 만들었던 것은 아닌지 죄책감도 들더라. 네 말 믿어. 네가 잠버릇으로 아무런 사이가 아니라고 말을 했고 개인적으로 친분을 나누지 않았고 끝까지 발전해서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속마음으로만 잠깐 흔들린 거잖아. 나는 그 잠깐 흔들린 시간 때문에 너와 이룬 내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아. 불륜을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마음 정리하고 돌아와. 기다릴게. 하지만 속마음에서 끝내야 될 거야. 여기서 더 발전한다면 난 너랑 이혼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것 같거든. 그러니 빨리 정리해. 그리고 우리 다시 노력하자. 응? 저는 남편의 말에 오열하며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이 이렇게 날 사랑하는데 내가 잠시 돌았던 게 분명해. 나 어제 그렇게 집 나가고 나서 깨달았어. 내가 눈에 뭔가 씌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정말 미안해. 염치 없지만 용서해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잘할게. 내가 더 노력할게. 그리고 민철 씨랑은 어제 정리했어. 그러니 안심해.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며 어제 민철 씨와 나눈 대화를 보여주었고 저와 남편은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렇게 전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남편도 제게 표현을 더 해주려고 노력하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의 모습에 큰 죄책감을 느끼며 제 진실을 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뭘 하고 있는지 사진 찍어 보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잘조잘 말을 해주고 휴대폰 확인을 하라고 손에 쥐어주면서까지요. 남편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을 하지만 제가 그러고 싶어서 남편에게 꼭 쥐어줍니다. 세월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일이 단순 해프닝으로 되어 있고 저와 남편의 사이 또한 무척 좋습니다. 아마 저는 남편의 커다란 사랑을 몰랐던 어리석었던 과거의 제가 용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남편의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에 감사함을 느낄 것 같고요. 그 사건 이후 남편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절 사랑하고 있고 아끼고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기 시작했고 저 또한 아무리 일이 좋아도 일보다 제 가족을 우선순위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육아를 남편이 거의 다 했던 것도 부족한 실력이지만 제가 더 노력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저희 부부 사이는 그 옛날 어떤 순간보다도 더 애틋하고 금슬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실수를 저질렀지만 반성했던 저도 그리고 실수에도 관용을 베풀었던 제 남편도 서로에게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마세요. 정말 평생을 함께할 반려자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내는 일이며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것 또한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 애초에 그러지 않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미혼인 여자입니다. 며칠 전 저희 가족 사이에서 큰 소리가 몇 번 오고 갔는데 제가 그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괜한 분란을 일으킨 것은 아닌가 걱정스러워 저보다 인생을 더 오래 살아오신 선배님들께 여쭤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을 소개를 해보자면 일단 저희 가족은 부모님과 사남매입니다. 제 위로 오빠가 2명 있고 언니가 1명 있어요. 큰 오빠, 언니, 작은 오빠, 저. 이런 순서입니다. 큰 오빠는 저보다 12살이 많고 언니는 저보다 9살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오빠는 저보다 5살이 많죠. 아무래도 제가 막둥이로 태어나서 큰 오빠랑 언니가 저를 업어 키우다시피 했어요. 큰 오빠는 자식을 1명 낳았고 언니는 자식을 2명 낳았습니다. 저에겐 친조카인 셈이죠. 그리고 큰오빠랑 언니가 저를 정말 끔찍히 아끼다시피 해서 저도 언니랑 큰오빠네 조카들을 보면 정말 너무 이뻐요. 진짜 조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조카들한테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뻐하거든요. 그런데 작은 오빠는 딩크족입니다. 작은 오빠도 결혼을 했는데 미혼모랑 결혼을 했어요. 아이의 아빠는 누군지 모르고 그냥 어렸던 시절에 사고쳐서 아이를 낳았는데 작은 새언니랑 태어난 아이를 두고 아이 아빠가 되는 사람은 도망을 갔대요. 그런데 작은 새언니가 정말 싹싹하고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그런 모습에 작은 새언니에게 저희 작은 오빠가 반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빠 피는 섞이지 않은 조카가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저한테 오빠 피도 섞이지 않은 조카가 다른 조카들보다 더 좋을 리 없는 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 만약 갓난아이이거나 조금이라도 어린 아동의 나이일 때 만나게 되었으면 아이였던 시절부터 봐서 정이라도 붙일 수 있을 텐데 클 만큼 다 크고 와서 정도 안 가요. 사실 새언니네 자식이지 저희 오빠의 자식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작은 오빠가 어차피 사남매 중에서 큰 오빠랑 언니는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기 하나 정도는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딩크를 선언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을 때 새언니가 데려온 아이와 차별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처음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정말 거세게 반대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정말 자상하신 아버지, 다정하신 어머니의 표본 같으신 분들이세요. 저희 사남매를 길러내면서도 큰 언성 한번 오가지 않으시고 가족끼리도 많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등 정말 교과서에 나올 법한 부모님이어서 저희 사남매 모두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다들 존경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모님이 작은 오빠의 결혼은 반대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뒷목 잡으시고 아빠도 고성을 지르셨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작은 새언니가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너무 기울어서예요. 아이를 낳아서 책임지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 보니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 무시 못하고 모은 돈도 하나 없고 그렇다고 친정에서 도움을 줄 형편도 안 되고요. 그냥 그런 모든 것들을 작은 오빠가 떠안고 가겠다고 희생하겠다고 하면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하니 부모님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저희 사남매 중에서도 작은 오빠가 제일 얌전했고 부모님 말을 제일 잘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좀 제멋대로 살기도 했고, 그런데 큰 오빠는 장남이고 언니는 장녀이고 저는 막내라고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중간에서 치이면서도 항상 양보했던 사람도 작은 오빠예요. 그래서 부모님도 많이 대견해 하시고 그러시고요. 그런데 처음으로 부모님이 말하는 대로 하지 않겠다고, 꼭 결혼하겠다고, 이제껏 원하는 대로 했으니 결혼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면 안 되냐고 막 빌더라고요. 물론 작은 새언니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새언니도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호소했어요. 자기가 저희 오빠에 비해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 잘 알고 있다고. 그런데 그만큼 노력하겠다고. 절대 제가 낳아서 데려온 아이 문제로 시댁에 패 끼치는 일 없을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몇 날 며칠씩 찾아와서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부모님이 정말 어렵게 허락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솔직히 부모 가슴에 대못 받고 결혼한 거죠. 하지만 모든 가족들이 작은 오빠에게 다시 생각을 해보라고 했을 때 전 작은 오빠 편을 들었어요. 아이가 있든 없든 뭐가 중요하냐고. 오빠가 처음으로 하고 싶단 건데 하게 해주자고. 새언니 될 사람도 우리한테 저렇게 진심으로 호소하지 않냐고. 저 정도면 정말 둘이서 잘 살 거라고. 저도 작은 오빠랑 작은 새언니 편을 들어줘가며 부모님을 설득하고 그랬거든요. 작은 새언니가 그때 제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있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저희 집안의 가정사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게 조카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친조카들 말고 작은 새언니가 작은 오빠랑 결혼할 때 데려온 조카가요. 저도 조카들의 번호를 다 알고 있고 친조카들과는 연락을 종종 하지만 작은 오빠네 조카랑은 연락을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제게 선물을 사달라고 처음으로 연락을 했더라고요. 넷 있는 조카 중에 작은 오빠네 조카가 제일 어려요. 그런데 제게 대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알고 있던 이야기라서 축하한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랬더니 졸업 선물 겸 입학 선물로 제게 100만 원이 넘어가는 전자제품을 사달라고 요구하더라고요. 솔직히 저 돈 잘 벌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디자인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부터 틈틈이 경력을 쌓아온 것도 있고 회사에서 일한 것도 경력으로 삼기도 했고 직장인에서 프리랜서로 전향을 하면서 생각보다 제가 많이 알려지게 되어서 외주도 정말 많이 들어와요. 밤낮이 자주 바뀌는 직업이어서 고강도지만 고강도인 만큼 수입도 짭짤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혹스러운 가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주지 못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걸 저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에서 제가 어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는 항상 입학 또는 졸업의 선물을 조카에게 늘 사다 주었고 당연히 작은 오빠네인 저 조카도 졸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선물을 하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 선에서 브랜드 책가방 정도 수준을 생각했지 100만 원을 호가하는 전자제품을 사달라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도 이제 중학교에 올라가는 어린아이에게 거절의 의사를 직설적으로 말하기가 못해서 아빠랑 상의를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고 일하는 중이라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돌려서 거절 의사를 밝혔더니 어린 것이 영악하게 저보고 오히려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모는 저만 차별하시잖아요.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요. 솔직히 차별하지 않았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말을 하면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따지고 보면 친조카와 남인조카랑 어떻게 사랑의 크기가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큰오빠와 언니네 조카는 어렸을 적부터 거의 제가 기르다시피 했어요. 제가 디자인 업계에 종사하기 시작한 뒤로 아이들도 종종 맡아주기도 하면서요. 그리고 친조카들도 절 너무 잘 따르고 있고요. 이번에 큰오빠네 조카가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가 사람들 중에서 제일 좋은 학벌을 가지는 거죠. 그게 기특하기도 하고 큰오빠네 조카의 생일이 개강을 하게 되는 3월이기도 해서 이번에 큰맘 먹고 아이패드를 하나 사주었습니다. 솔직히 서울의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대학교에 척하니 붙어서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요. 저만 사준 것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큰 오빠 조카가 기특하고 예뻐 죽겠다며 대학교 첫 등록금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내준다고 하기도 했고 그렇게 온 가족의 축하를 받았죠. 그런데 저한테 작은 새언니네 조카가 아이패드를 사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이제 고작 중학교 들어가는 애가 이제 신입생이 되는 조카랑 처지가 같나요? 자기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고 저보고 큰 삼촌네 누나한테는 아이패드를 사줬으면서 왜 자긴 사주지 않는 거냐고 지 딴에는 논리적인 척을 하면서 조목조목 따지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기가 차서 대꾸를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 답장을 보내지 않으니 고모도 제 말이 맞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라고 또 보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큰 고모네 형아랑 누나한테도 생일 선물로 비싼 거 사줘놓고 왜 저만 차별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제가 할 말이 있는 게 언니네 조카는 둘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사실 큰오빠네 조카보다는 어리기도 하고 제가 경제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봐준 것은 실질적으로 언니네 조카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껌뻑 죽는 편이고 언니네 조카들도 저를 정말 잘 따릅니다. 그렇게 언제까지고 애기 같을 줄 알았는데 저희 집에서 엄마랑 아빠를 기다렸던 적이 많아서 조카들이 저희 집 주소를 알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제 생일이었는데 용돈 쥐꼬리만큼 받는 걸 1,000원, 2,000원씩 모아서 파리바게트에서 제일 큰 케이크를 사고 손편지를 정성스레 적어왔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기특해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준 것이 너무 감동적이고 저한테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그 손편지가 훨씬 값졌기 때문에 그때도 조카 둘 다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때쯤 그때 나온 최신 휴대폰을 할부 없이 사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큰 오빠네 조카도 언니네 조카들도 저한테 정말 잘합니다. 자주 봐서 그런지 아직도 제게 뽀뽀해주고 애교 부리고 제 생일이 되면 손편지 써서 선물하고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뻐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걸고 넘어지면서 절 차별한다고 하는데 그쯤 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 아이에게 차별하지 않았냐고 물으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못해준 거 아니냐 물으면 그건 또 아닙니다. 아무래도 아이가 좀 큰 상태에서 엄마 따라 재혼 가정의 아이가 된 만큼 저희 작은 오빠가 자신의 친아버지가 아니란 사실을 알고 있을 만큼 알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두 조카들에게 졸업 겸 입학 겸 생일 선물 겸 신년 선물이라며 장난스럽게 선물을 주고 있으니 옆에 와서 아 부럽다 이러더라고요. 왜 완전 미취학 아동들이 쓰는 화법 같은 거요. 제가 뭐 젤리 같은 거 먹고 싶으면 옆에 와서 맛있겠다 나도 젤리 좋아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화법으로 그날 하루 종일 부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따로 줄 걸 너무 대놓고 줬나 싶기도 하고 저런 걸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게 될까 염려되어 그 아이의 것도 하나 주문해서 선물로 줬습니다. 아무리 남에 가까운 조카라고 하지만 전 어른이고 상대는 어린아이인데 난 너 싫어. 넌 내 조카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굳이 일부러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무슨 무기처럼 차별이란 말을 휘두르면서 저한테 나름 논리적인 척하면서 말을 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진짜 제 스스로도 내가 호구인가? 싶은 느낌도 들고 얼마나 어린애한테 얕잡아 보였으면 이런 대우를 받나 싶어서 늘상 웃어주고 겉으로는 똑같이 대하려고 했는데 그게 만만히 보였나 싶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조카에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아이패드든 아이폰이든 나는 그것들을 조카들에게 사줄 때 조카들의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사주었어. 그러니 네가 사달라고 한 것도 너희 아빠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한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됐어요. 안 사주셔도 돼요. 저는 그래도 곰을 많이 사랑해요. 엄마랑 아빠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조카의 그 카톡에는 일부러 답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작은 새언니와 오빠에게 셋이서만 만나자고 할 말이 있다고 말을 했고 약속을 잡았어요. 처음엔 저도 넘겨볼까 생각했습니다. 아이는 제 인생에 반도 살지 못한 어린아이니까요. 그런데 버릇이 잘못 들까 염려되더군요. 저는 이혼과 재혼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상처를 받은 아이는 본 적이 있어도 그 사실을 무기 삼아 휘두르며 어른을 제어하려는 아이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그날 밤 작은 오빠네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새언니와 오빠를 만났고 본론만 말하겠다고 얘기를 한 뒤
그냥 카카오톡을 켜서 조카와 낮에 나누었던 메시지들을 보여주었어요. 오빠, 나 말할까 말까 고민 정말 많이 했어. 새언니, 저 고민 많이 했어요. 언니가 생각했을 때도 제가 민서를 차별했던 걸로 보였나요? 오빠랑 언니가 결혼할 때 민서 데려온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했을 때도 저희 집에서 저만 언니 편 들었어요. 저만 민서 환영했고요. 그런데 제가 왜 민서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언니, 제 눈에는 자신의 엄마가 한 이혼과 재혼을 통해 자기가 상처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걸 무기 삼아 절 휘두르려는 것처럼 보여요. 언니, 저 정말 진심으로 기분 나빠요. 언니도 잘 아시잖아요. 큰오빠랑 언니네 조카한테 제가 왜 선물했는죠. 그리고 민서가 제 조카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어려요. 정말 고가의 물품이더라도 정말 민서에게 필요했던 물건이라면 전 기쁜 마음으로 선물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맡겨놓은 물건을 요구하듯 제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도, 차별하지 말라고 한참 어른인 제게 따지듯 물어보는 이 태도도 전 너무 기분 나쁘고 화가 나요. 솔직히 앞으로 민서 얼굴을 지금처럼 웃으면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언니는 제 말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내가 오빠까지 불러서 이 일 얘기하는 건 오빠가 민서의 아빠잖아. 책임지기로 했으니 부른 거야. 나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민서가 아이패드 사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었어? 오빠는 제 말에 사달라고 하긴 했지만 나랑 네 새언니가 거절했어. 이게 중학생 올라가는 애한테 아이패드는 너무 과한 물건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렇게 버릇없이 너한테 쪼르르 가서 이야기할 줄은 정말 몰랐어. 진짜 미안하다. 일단 오늘은 이만 헤어지자. 나랑 네 새언니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먼저 들어갈래? 라고 대꾸했고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언니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전화했어. 내가 잘 알지. 네가 내 자식한테 얼마나 잘하려고 노력하는지. 나도 내 자식이 너한테 친조카가 아니라 네가 많이 어려워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잘 대해주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너무 고마웠어. 오늘 네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혼과 재혼을 했단 이유 하나만으로 내 아이에게 너무 오냐오냐 했던 것 같아. 아픔을 무기로 쓰는 것처럼 보였다는 네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고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염치가 없지? 오늘 민서 아주 크게 혼이 났고 정말 크게 훈육을 했어. 아마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혹시라도 민서가 그런 대화를 또 하면 그때도 참지 말고 나한테 연락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미안해. 라고 하면서요. 아니에요, 언니.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민서를 잘 타이르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과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더 미안해요, 언니. 라고 했어요. 그렇게 서로 내가 더 미안하다 하면서 겨우 전화를 끊었고 막내 오빠도 잘 타일렀다고 말해줘서 고맙다고 연락이 따로 왔죠. 그렇게 일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어요. 그런데 작은 오빠랑 작은 새언니가 눈을 아침에 떴더니 집이 너무 고요하더래요. 그래서 방을 살폈더니 민서가 집을 나가고 없었답니다. 그래서 집이 발칵 뒤집어졌는데 민서가 찾아간 곳이 저희 부모님 집이었어요. 저는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제 집을 하나 얻었거든요. 사무실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서가 저희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작은 고모가 자기를 괴롭히고 있고 부모님이랑 자기 사이를 막 이간질하고 있다며 욕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남의 새끼인 조카보다 배 아파 낳은 저를 더 아끼시죠. 그래서 차근차근 들어보다 이해가 안 되어서 작은 오빠 부부랑 저를 집으로 호출했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큰 오빠랑 언니네 가족이 저희 집에 오는 날이었는지 부모님 집으로 도착도 했고요.
그렇게 모든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곳에서 민서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왜곡된 진실을 고래고래 소리치며 퍼뜨렸어요. 저는 고작 열 몇 살짜리 꼬맹이 목소리가 그렇게 큰 줄 난생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서 저를 표독스레 노려보며 너 때문에 아빠가 나 때렸다고! 하면서 악을 쓰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진짜 개판이었습니다. 상황이 소강되고 저희 부모님이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결국 모든 진실이 그렇게 온 식구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작은 오빠는 애딸린 미혼모랑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게 되어서 집에서 기가 많이 죽어서 지내는 편인데 오빠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새언니는 죄인이 되어 죄송하다고만 하고 있고 민서는 천지분간을 못하면서 악을 써대더군요. 다들 저한테 속고 있다고 하면서요. 결국 저희 어머니는 정말 평소에 큰소리 한 번 안 내시는데 고함을 지르시며 이 만다물어? 어디 버르장머리도 없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천지분간 못하고 나서길 나서? 하셨어요. 그제서야 민서도 상황 파악이 된 것인지 입을 헙하며 다물더군요.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세아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아들 어디 내놓기 아까워. 직업도 좋고 허우대도 좋은 아이여서. 그런데도 널 며느리로 받아들였던 것은 우리 막내가 설득한 것도 있고 이제껏 그 흔한 반항 한 번 안 턴 작은 아들이 생전 처음으로 하고 싶어 하길래 져준 것도 있고 그 이유들 중에 가장 컸던 것은 내가 본 너의 천성 때문이었다. 넌 모질지 못하고 착해서 적어도 우리 아들과 결혼했을 때 내 아들이 속 썩을 일은 없겠구나 싶어서 그래서 널 우리 가족으로 품었다. 니들이 민서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않겠다고 한 것도 이해했다. 내가 손주들한테 그렇게 집착하는 편도 아니고 심지어 니들 사이에는 이미 민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존중했다. 다른 며느리들과 똑같이 대하려고 노력했고 이미 우리는 가족이 되었으니 내가 베풀었음 베풀었지 못해주진 않았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니?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래, 그런데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보답이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더니 옛말 틀린 것 하나 없구나. 이렇게 천지분간도 못하는 아이로 키울 거면 더 이상 데리고 오지 말거라. 이미 결혼했고 독립한 자식이니 갈라서든 말든 내 알 바는 아니다만 얼굴을 보긴 싫구나. 너도 이제 시댁에 왕래할 것도 없어. 추석이나 설날 이렇게 간간히 얼굴을 보는 것 제외하고 너도 오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은혜를 몰라도 유분수지 어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천둥발거숭이처럼 이렇게 집안을 휘저을 수가 있니? 그리고 그걸 하나 제어하지 못해서 엄마인 네가 휘둘려? 내가 사람을 잘못 봐도 단단히 잘못 봤구나. 두 번 다시 얽히고 싶지 않으니까 데리고 나가거라. 작은 새언니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푹 숙인 채로 나갔습니다. 제 생각에도 어머니 말씀이 틀리진 않았다 생각은 들어요. 어머니 눈엔 차지 않는 며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가 잘했다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상처가 될 만한 단어들과 문장들을 얘기하신 것은 또 맞으니까요. 저는 정말 작은 오빠랑 작은 새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조용히 끝내고 싶었는데 일이 이렇게 너무 커지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큰 오빠랑 언니도 한숨을 쉬고 제게 잘못이 없다며 괜찮다고 다독여줍니다. 저도 저희 오빠랑 자기 엄마한테 혼났다고 할머니랑 할아버지 어려운 줄 모르고 찾아와서 그렇게 땡깡을 피우게 될 줄 몰랐어요. 엄마랑 아빠는 아직까지 화가 단단히 나셨고 작은 새언니는 제게 마음 쓰지 말라는 연락만 한 통하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작은 오빠에게 물어보니 작은 새언니가 민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밤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운다고 하는데 저희 작은 새언니는 참 좋은 사람이거든요. 작은 오빠도 제게 괜찮다고 민서가 제멋대로인 탓이라며 마음 쓰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 너무 신경이 쓰여서 요샌 밤마다 잠도 제대로 못 잘 지경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